수필은 막 인물을 파악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어. 이 글쓴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걸 전달하고 싶은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 이따 숙제를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지만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학 개념적 요소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통으로 넣었어요. 작품을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어. 다음 주 수필 숙제를 얘기했어요. 갑자기 지금 시작하면서. 근데 이번 주에 영화 매체 특징부터 예술이 5개인데, 자, 이 5지문 많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엔 많이 틀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면은 지문의 수준에 비해서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거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문이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쉬운 것도 있고 안 쉬운 것도 있고 하지만 문제가 막 되게 어려운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뚜렷한 선지들이 답이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지문은 그래서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으면 지문을 너무 빨리 읽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 기준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원래 그 시간이 모자라면 내가 그 문제를 풀 때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문제 스캔을 하고 문제를 사진 찍기라고도 하고 뭐 스캔을 눈으로 살짝 빨리 10초 동안 10초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이 순서로 시험을 볼 때는 풀어요. 왜냐하면 한 지문당 시간을 줄이고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지금 5지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이걸 읽으면 지문당 한 2, 3분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난 이걸 엄청 많이 했잖아. 그렇게 느껴질 정도여서 이번 주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지문 읽고 문제 풀 건데 그냥 지문에서 얻어갈 것들을 더 얻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할 건데 대신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 풀 때 스킬 말고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가지고 가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조금 다시 바로 잡으면서 갈 거예요. 어렵지 않은 지문에서 정리를 좀 하면서 갈 건데,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거의 다음 주에 끝나는데 매주 그래도 계속 4개 정도는 풀었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 이거 왜 계속 풀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 첫 번째는 익숙해지는 거가 중요합니다. 매일 비문학 지문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그 누적되는 동요가 있어. 안 느껴지겠지만 그거를 한두 달 안 해보면 확 실력 차이가 나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감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감이 생긴다라는 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뭐냐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더 커요. 내가 어떤 문제를 푸고 지문을 읽는 법을 좀 익혔어. 습득을 했어. 그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그거를 친구한테 수학처럼 잘 봐봐. 1 더하기 2는 3이지. 이렇게 알려주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야, 이게. 내가 예전보다 글을 좀 잘 읽게 됐는데 이걸 친구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지? 이해가 좀 더 잘 된 방법을? 이게 어렵거든?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긴 되게 쉬워. 내가 생겼는데 글을 조금 더 잘 읽게 되었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글을 꾸준히 읽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일단 계속 꾸준히 양질의 글을 읽는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약간씩 어려운 글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0, 1, 2, 3 예를 들자면 이런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어려운 지문을 뚫고 나가는 힘, 이 독해하는 힘을
길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계속 읽는 거 있지. 그거를 애들이 시험장이나 아니면은 실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될 때 못해요. 어렵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안 하거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읽으면 좀 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를 그 어려운 독해 지문을 뚫고 나가는 힘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것도 되게 배짱이고 용기고 기세야. 근데 그거 연습 안 하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지문도 읽어서 이해한 경험이 있어야 그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어려워도 혹시 읽다 보면 한 구절 정도 이해될 수도 있으니까 읽어봐야지. 저번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문제 풀다 보니까 어떻게 풀었어, 맞았어, 뭐 이런 경험이 쌓여 있어야 아 이것도 한번 풀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쌓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여기 지금 요렇게 표시해놨지. 구조 파악을 글의 구조 파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할 수 있느냐. 이거 세 가지를 일단 요거 말고도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어 굉장히 많은 과목에서 그리고 특히 국어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과목에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국어 과목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서 내려오는 일이 잘 없다는 거야. 하루 이틀 정도 빼먹거나 일주일 정도 건너뛰어 그 정도로는 성적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정승재 선생님도 팁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너네들보다 그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너네들보다 내가 수학 문제 더 많이 푼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더 잘 풀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얼마나 많은 국어 지문을 읽겠어. 매일 국어 수업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그 실력이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이 느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아 이거를 가르쳐 주면 진짜 좋겠다.'라는 그 가장 포인트 되는 것들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데 내 생각엔 이거 세 가지가 매일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일 주일에 일정 수준의 그 국어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될 거가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지문을 볼게요. 영화 매체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1895년 탄생 초기의 영화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발명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이게 어떤 문화적인 매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로서 탄생된 어떤 결과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움직임을 재현하고 기록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그러니까 마치 사진이 나왔을 때 지금 내가 눈으로 본 게 그대로 찍혀서 나오네.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것처럼 움직임을 우리가 봤는데 그거를 찍어서 그대로 다시 볼 수 있어.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영화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는 어때?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이랑은. 그러나 오늘날 영화는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처음에 영화는 그냥 과학기술이었고 지금이랑 많이 다른 입장이었는데 모습이었고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주목받는 대중예술이다라고 대중문화고 예술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되는 첫 번째 문단이에요. 그다음에 뒤에서부터 이 첫 번째 문단을 지나고 뒤에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어 예고를 정확하게 안 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라고 말하는 첫 번째 문단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앞으로 무슨 얘기하는지를 좀 눈치를 채야 돼요. 영화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소설이랑 똑같다 그지? 기쁨, 슬픔, 환희, 분노 등 이런 여러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충족감을 느끼게 하여 영화적 환상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점이 누구나 영화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영화가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고요. 이렇듯 상업 영화라고도 일컫는 대중 영화는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잖아. 친근함을 느끼고. 그래서 보편적인 정서에 호소한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에. 그런 의미에서 영화 매체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대중성이라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영화 매체가 갖는 특징 중에 대중성을 얘기했어. 그럼 지금 이
영화 매체적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려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문단에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대중성을 지향하는 상업 영화에서는 쉽고 친근하고 스트레스 해소시켜줄 걸 지향한다고 했어. 이쪽을 원한다는 거야, 가기를.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관객의 욕구와 관심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소재를 다루게 된다 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욕구가 있는 것을 다루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영화는 즐겁고 재밌는 것, 즉 오락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읽으니까 뚜렷하게 이 문단의 형태가, 구조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특징이 몇 개나 이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에서 계속 읽어 나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이 없는 주제더라도 글을 읽을 때는 '아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진심으로 좀 감탄하면서 읽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 이 두 번째 어려운 지문이나 낯선 지문을 독해하는 힘이 생겨요. 또 뭐를 하라고? 이걸 하려면? 여기 다른 색으로 써 볼까? 이 어려운 지문 독해하는 힘이 생기려면 질문 그리고 뭐 이해를 통한 뭔가 납득, 감탄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진심으로 좀 감정을 실어서 하면서 읽어 나가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잘 읽힌다는 거야. 그다음에 영화는 제작 과정에서 거대한 자본이 투입돼. 그러면 뭔 말이야? 돈을 많이 썼어. 여러분 돈을 많이 썼으면 뭐를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익이 많이 나기를 아니면은 내가 원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투자를 했다는 거는 투자 대비 수익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 추구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영화가 대중성과 오락성을 띠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많은 관객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뭐 많은 관객을 동원하기 위해서. 따라서 영화는 상업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 상업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난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거든. 처음에 읽을 때. 근데 뒤에 하나 더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묶어 놓은 거야. 1, 2, 3, 4가 뭐다고? 발음이 이상하네. 영화 매체의 특징 1, 2, 3, 4를 쭉 연결해서 이야기했구나. 이거는 요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구조로 그리면은 이거잖아. 아이고, 5인데. 요렇게 구조가 되는 거잖아. 이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읽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간단하냐면 이 문단을 읽을 때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지 특징만 정리하고 가야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왜 그 특징이 나오는지 그리고 무슨 특징인지 이것만 정리하고 가면서 간단하게 읽으면 되는 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영화가 단순히 재밌고 오락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통로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관객은 카메라의 시선을 자신의 시선과 동일시 같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영화 속 인물에 감정이입하면서 영화가 전달하는 세계를 내가 경험하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영화는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관객의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 영화에 담긴 사상이나 가치 체계를 관객이 동의하도록 설득하고 교육한대. 그래서 이제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가끔 잘못된 영화를 보고. 이러한 까닭에서 영화의 내용이나 메시지, 관점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거를 15세 이상이 이 15세 이상 관람가, 15세가 봐도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영화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중 매체이기 때문에. 자, 이 마지막 거는 이렇게 상업성, 오락성 이런 식으로 짧게 줄이지는 못했지만 영화에 담긴 사상이나 가치 체계를 관객이 동의하도록 설득하고 교육한다라는 영화 매체의 네 번째 특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글을 정리하면서 글의 구조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했어. 다른 건데 내가 아까 전에 포인트가 되게 정확하다고 했잖아. 대중영화는 이념이나 사상 등은 배제하고 라고 했는데 방금 읽은 이 오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여기서 그 영화에 담긴 사상이나 가치 체계를 동의하도록 설득하고 교육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로 얘기한 거야. 어? 이런 사상이나
교육 체계, 뭐 가치 체계 이런 거를 동의하고 설득하도록 하기 때문에 배제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이 답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보기에서 말한 이 리미에르 형제 영화의 포인트가 뭐냐면 돈을 받고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료로 상영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야?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특징 중에서 해당하는 게 상업성에 관련된 특징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상업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게 이거밖에 없고 이 내용이 이제 본문과 동일하면 완전 맞는 거겠지.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는 영화의 상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 자, 본문과 내용이 동일해. 그래서 바로 5번으로 골랐어. 자, 어떻게 했다? 문제를 푼 순서를 따져봐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했으니까 보기를 윗글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윗글의 내용이 뭐야? 영화의 특징 네 가지야. 그래서 그 네 가지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 보기를 보니까 읽고 나니 상업성이야. 그래서 밑에서 1, 2, 3, 4, 5 중에 상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먼저 찾고 그 내용이 본문과 동일한지 확인해서 답을 골랐어. 이 답을 고른 순서, 문제 푼 순서를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풀었을 때 가장 정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긴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도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저 리미에리 형제가 되게 자주 나오죠. 왜 그러냐면 실제 모의고사랑 수능에 사진과 영화가 굉장히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미술, 예술 이런 것과 결합이 돼서 뭐 대조적인 부분, 공통적인 부분, 왜 인기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지문이 되게 자주 나와. 뭐가? 사진이랑 영화가. 그래서 지금 여기 0단계에서부터 소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 나와. 뒤에 1단계, 2단계 가면은 영화, 사진, 리미에르 형제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음악당 천장은 왜 구불구불할까 했습니다. 이거 예술의 음악 파트인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사실 굉장히 건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축 설계에 관련된 글입니다. 음악이라는 소재를 끌어온 이 글 같은 경우에는 큰 그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건축 설계의 구조와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을 위한 구조인지 소리가 여기까지는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조인지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면서 읽어야겠더라고. 음악당과 같이 음악이 연주되는 공간은 일반적인 건축 공간과는 상당히 다른 모양이래. 그러면 이 음악이 연주되는 공간에 건축물이 어떻게 다른 모양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음악당의 높은 천장과 벽은 멋있고 특이하게 보이는데 막 이렇게 울룩불룩하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맞는데 이유가 있대. 뭘까? 음악이 연주되는 공간은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어서 설계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음악이 관객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에 갖춰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거야. 여기가 이제 이 앞에 문단의 중심 내용이고 이 조건이 뭔지 뒤에 설명을 하겠죠, 이제. 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뭔지 뒤에 이제 줄줄이 설명을 하겠죠. 무대에서 가수가 부르는 노래나 악기 연주 소리 이거를 음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음원이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 음악당은 기본적으로 음원이 음악당 전체로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설계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주변이나 무대와 가까운 측면 벽 여기는 여기서 소리가 시작되지. 어쨌든 무대에서 연주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대 주변, 무대에서 가까운 측면 벽은 소리가 시작되는 곳이니까 이게 멀리 퍼져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잘 반사되어 멀리 뒤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다라고 했습니다. 관객석 앞쪽의 벽이나 무대의 측면 벽을 보면 울룩불룩한 보조물이 있어. 그 나도 그 서울예고, 뭐 선화예고 뭐 이런데 학교에 그 공연장이 있단 말이야. 거기 보면 벽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 커다랗게. 이게 소리를 퍼뜨리기 위한 반사판이래요. 반사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무대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소리를 멀리 퍼뜨리기 위한 설계를 한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와 달리라고 했어. 이와 달리. 그러면 앞에는 소리를 멀리 퍼뜨리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 관객석 뒤쪽까지 전달된 음은 다시 앞으로 반사되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치? 거기까지 소리가 갔는데 다시 나오면 새로 연주하는 소리랑 부딪힐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반사되면 오히려 음이 지저분해질 수 있다 했어. 따라서 관객석 뒤쪽 벽은 음이 완전히 흡수되는 재료로. 자, 여기는 뭐가 포인트였어요? 반사되는 거예요. 왜? 퍼져나가야 돼서요. 근데 여기는 흡수가 돼야 돼요. 왜냐면 되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지금 대조적인 상황이에요. 상황이. 특히 2층 관객석이 있는 경우에 발코니 하부의 천장, 그러니까 2층이 있으면 2층에 여기 이렇게 앉아서 공연 관람하잖아요. 이게 1층이 있고 1층 이렇게 무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2층 이렇게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요 2층 천장, 발코니 천장,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 발코니 하부의 천장과 1층 바닥, 여기가 평행이 되지 않게 설계를 해야 돼. 평행이 되면 안 된대. 왜냐면 이 사이에 생긴 울림이 이렇게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이 소리가 여기서 평행이 되면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반사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평행되지 않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면 2층 발코니 하부의 천장을 약간 경사지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소리가 흩어지게 하고 1층 바닥에는 카펫을 깔아요. 그래서 음이 흡수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는 소리가 반사되지 않도록 퍼지지 않도록 하는 설계를 얘기했고 여기는 어떻게 하면 잘 퍼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아이고. 천장의 재료는 주로 천장은 이제 아예 여기 공연장 천장을 말하는 거지. 반사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태 면에서는 아래쪽으로 볼록한 형태. 자, 이렇게 안 돼 있대요. 내가 이렇게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야 볼록한 면에 부딪힌 소리가 넓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음. 만약에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면에 부딪힌 소리는 중심부의 소리가 집중되겠죠. 여기 중간부에 거의 안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는 아주 잘 들리고 다른 곳에서는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천장이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듯 음악당의 천장과 벽의 형태는 중요한 음향적 특징을 나타낸다. 주변에 음향 관련 시설이 있다면 천장과 벽을 한번 둘러보래. 관객을 얼마나 배려한 공간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이 소리를 퍼지게 하기 위한 설계인지, 소리를 흡수하기 위한 설계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거는 음악당이라는 음악이 연주되는 공간이라는 특징을 반영해서 건축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 여러분 원래 고3들이랑 수업을 할 때 처음으로 고3 같이 수업하는 애들한테 내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거든.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수학이라는 게 우리 수학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받을 수의 학습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학습을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 무슨 뜻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시험이잖아. 그지? 그러면 똑같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비슷한 정도로 난이도로 얘기해서 설명을 하면 비슷한 정도로 받아들이는 애를 모아놓고 수업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대학의 레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그 말의 뜻을 집중을 해보면 교수님이 설명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 되는지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기준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동료들의 수준을 맞추는 거야. 수업을 받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글을 읽을 때 자, 이게 만약에 교수님이 수업해주는 첫 번째 수업이야.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해줘. 근데 내가 바로 이해할 수 있냐 이거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 정도 수업 이상을
혹은 이 정도 수업을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그러면 음악당을 설계할 때는 이렇게 설계하세요라고 선생님이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고 그거를 이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거든요. 이건 뭐 나만의 방법일 수 있지만 수학 능력 시험의 기본 기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국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국어 공부를 해야 아, 내가 국어 점수가 이만큼 나온다는 게 대학을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대학의 교수님의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구나. 내가 저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재밌거든? 가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재밌어야 가야 돼, 얘들아. 그래야 가서 재밌어, 학교 가서.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음, 그 기본적인 흥미와 질문, 질문하는 자세, 이런 거를 글과 호흡을 하면서 좀 읽어야 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음악당의 천장과 벽의 형태는 시각적 배려라니 갑자기 왜? 우리 지금 소리 들리는 거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되게 쉽다고 하는 거야. 아닌 부분이 아닌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 헷갈리지가 않아. 본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될 정도의 어려운 거는 많이 없어요. 뭐 이거는 헷갈리면 확인해야 될 정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봐봐. 아까 무대 앞쪽에서는 무대는 소리가 시작되는 곳이니까 반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적절한 것은 있잖아. 관객석 앞쪽의 벽, 무대 가까운 측면은 반사판. 자, 맞는 말이란 말이야. 멀리 퍼지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천장은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아니었어. 위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였어? 중심부의 소리가 집중되어 잘 들리게 설계하는 것.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맞거든요. 맞는데요. 뭐가 틀렸어요? 중심부의 소리가 집중되어 잘 들리게 이거는 맞지만 이게 틀렸어요. 관객석 뒤쪽의 벽은 반사제를 이용하여 뒤쪽에는 반사제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천장의 음은 흡수는 제대로 하면 안 되고 천장은 반사되어야 된다고 했어. 2층 발코니 하부 천장과 1층은 평행하게 설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여기만 좀 헷갈리고 나머지는 헷갈리지 않아요. 앞에가 맞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여기도 사실 딱히 헷갈릴 건 없지만. 네, 그래서 요거를 볼록하게 움푹하게 들어가고 볼록하게 하는 거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봐야 그 다음번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지문 설명은 길게 안 하면서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책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어떻게 좀 잘 읽고 문제를 잘 풀게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막 자꾸 개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자기가 딱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생겨야 되거든. 문제를 풀거나 읽다가. 그게 한 번 생기면 못 읽던, 못 풀던 순간으로 되돌아가기가 힘들어. 딱 깨달음이 생겨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깨달음의 순간을 위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잔소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잔소리겠지? 자, 박수근은 우리나라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작가 중 한 명이다. 그의 작품에는 우리 민족이 겪은 현대사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추억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느껴서 이제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박수근 작품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다음에 자, 이 사람의 그 살아온 과정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을 경제적 궁핍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그림값을 비싸게 받고 팔지 못했던 거지. 그의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된 50년에서 60년대 경제적 궁핍함은 박수근의 일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보편적인 풍경이기도 했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어, 그때. 그래서 작품에 등장하는 일하는 안악, 할 일 없이 앉아있는 노인과 아이들, 도시 변두리 풍경,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들이 서 있는 자연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했죠. 근데 이걸 나열한 이유가 뭐야? 이때 이 시대상이기도 하고 이 그림 속에 자주 나오는 풍경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 공감대를 얻기가 좋았다. 궁핍하고 어려웠던 사회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박수근 작품은 한국인의 근원적인 정서를 파고드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수근 작품의 주요 소재, 여기 주요 소재라고 써 있죠. 주요 소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단을 보면 여기서는 친밀한 이런 소재들은 뭘로써 더 인상이 남아? 표현 기법. 이 주요 소재가 인상에 남기 위해서 그가 자기만의 어떤 표현 기법을 만들었는데 두꺼운 화면의 질감, 회색조의 색감, 직선 요런 거를 주로 사용하는 단순한 묘사 방식에서 그만의 독특한 표현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두꺼운 화면의 질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석 가운데 하나인 화강암의 표면과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화강암을 진짜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화강암의 표면처럼 연출을 한 거예요. 실제로 박수근은 화강암의 투박하고 거친 질감을 화면에 연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거야.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이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을 독창적으로 찾아낸 건데 그는 작품을 제작할 때 먼저 십자 모양으로 물감을 칠하고 긁어내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서 우들투들한 바위 질감을 만든대. 이렇게 바탕 처리가 끝나면 선으로 소재를 형상화합니다. 선으로 소재를 형상화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십자 모양의 붓질을 더해서 음, 투박하고 거친 화강암 질감 속에서 형상들을 자연스럽게 융화시켰다. 서로 어우러지게 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긴 뭘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여기는 표현 기법을 설명했잖아. 이 표현 기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는지 이 표현 기법을 연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문단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표현 기법에 관련된. 그다음에 이처럼 박수근은 많은 노력 끝에 작품을 완성했다. 우리 민족이 지닌 아픔과 추억을 이 특유의 기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구현해낸 작가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읽으면서 그냥 생각한 건데 화강암 질감으로 표현한 게 현대적으로 구현한 거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읽었어요.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무엇이 현대적이라는 걸까? 이제 그냥 내 개인적인 궁금증이었어. 되게 화강암 질감이 여기 테두리가 잘 보이고 뭐 이렇대요. 실제로 가서 박수근 그림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화강암이라고 표현했지만 막상 가서 보면 그림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어.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했어요. 화강암을 진짜 사용했습니까? 이런 거 안 틀렸으면 좋겠어. 이거는 아까 그 앞에 지문의 1번 문제처럼 진짜 터무니없는 내용이잖아.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처럼 화강암을 진짜 썼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이거 여러분 다 맞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윗글을 바탕으로 이 그림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런 문제는 이 박수근의 그 표현 기법, 소재 뭐 이런 거 전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의 세부 내용을 이 그림과 연관지어서 올바르게 말하지 못한 걸 찾는 거거든. 근데 나름 다른 거는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회색조의 색감 통해 이런 말이 나오거든. 나와요. 많은 공감을 이뤄내 대중성을 얻고 있군이라고 했습니다. 회색조의 색감은 뭐였어? 그냥 이 사람의 그림을 그릴 때 특징이었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중성을 이끌어낸 거니까 공감을 이끌어내서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이유로 이러진 않았어. 이 사람이 공감을 이끌어내서 대중성을 얻은 이유는 뭐예요? 그 궁핍한 시대상 이게 공감대를 얻는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되어 있었어. 잘 모르겠으면 한번 확인을 시켜줄게요. 여기 소재를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이런 소재들이 그의 작품이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공감대를 얻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야. 이 주요 소재들이. 그러니까 회색조와 상관이 없죠. 음. 둘 다 나온 얘기야. 근데 이 두 개가 올바른 인과가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자주 만들어지는 오답 유형 중에 하나예요. A도 본문에 A도 본문에 있어. 있어. 그리고 B도 본문에 있어. 하지만 하지만 A와 B가 인과관계가 맞아 아니에요? A와 B는 인과관계가 아니야. 그랬을 때 이제 답이 애들이 이것도 봤고 이것도 봤거든? 그리고 요렇게 끊어서 보면 박수근 작품에 대한 말인 거 맞아.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걸 언어 논리라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저렇게 하나하나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조금 단순한 편인 문제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감성 해방을 위한 원색의 물결 야수주의라고 했습니다. 어떤 뭐 인상파라던가 뭐 그런 거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야수주의가 써 있어요. 야수주의는 자주 나오는 지문의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미술 사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술 사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문제가 나오는지는 좀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야수주의는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한 무리의 청년 화가들, 나이 든 사람들이 한 게 아니야. 청년 화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회화혁신 운동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미술 사조, 뭐 음악 사조도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미술 사조는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어떤 게 있어. 그런데 음, 대부분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새로운 걸 추구하고 반항적이라고 할까요? 반항적이다.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젊은이들이 여기에 반기를 듭니다. 왜? 왜 이렇게만 해야 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예술 사조에 반대를 하면서 반대 혹은 반발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하면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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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야수주의지만 이게 매 그 세기에 뭐 19세기, 18세기, 20세기 근데 맨날 반복돼. 맨날 이런 식이야. 그냥 늘 그렇다. 근데 이번에는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이 청년들이 혁신 운동을 벌였는데 이걸 야수주의라고 하는데 왜 야수주의일까 이름이? 이들은 기존의 화풍이 틀에 박힌 일정한 형식으로 일관돼서 독창성을 잃었다. 요즘 말로 틀에 박혔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이에 반발해서 1905년 살롱도톤 전시회에 반항적이고 혁신적인 그림, 기존과 전혀 다른 그런 그림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이름을 야수주의로 붙였나 봐. 야수주의 화가들은 강렬한 원색, 자, 이 원색과 격렬한 붓질 때문에 야수주의라고 된 것 같아. 기존의 빛과 묘사나 명암의 단계적 재현 이런 거를 피하고 색채 자체의 표현을 강조했다라고 했어요. 또한 형태를 단순화하여 전통적인 회화의 개념을 부정하고 화가의 본능과 주관의 바탕을 두는 등 미술의 일대 전환을 시도했다. 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 기존에 중요시했던 거에 반대를 중요시하는. 어,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어른들은 뭐 옷을 몸에 딱 붙게 입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은 싫은데 싫은데 난 몸에 딱 붙게 입을 건데 약간 이런 느낌처럼 한 거예요. 어? 자, 야수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마티스는 붉은빛의 커다란 실내라는 야수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야수주의가 꼭 나오진 않는다고. 그 미술 사조나 이런 게 나올 때 야수주의가 꼭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게 나왔을 때 기존에 반발해서 한다는 건 뭐야? 이 두 개의 차이점 위주로 설명할 확률이 높거든. 차이점 위주로 서술하거나 이것이 무엇이 새로운지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글을 서술하는 하거든. 그래서 읽을 때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읽으면 글이 잘 이해가 되고 문제도 다 거기서 나와요. 두 개가 뭐가 다르고 기존과 뭐가 다르고 뭐 어떤 새로운 걸 했는지 이거를 문제를 내고 그 두 개를 섞어서 틀린 거를 만들어. 어. 새로운 걸 했다고 해야 되는데 옛날 거를 한 것처럼 선지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린 선지를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 지문의 내용과 문제는. 이 작품에서 천장과 벽의 바닥에 경계를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벽과 바닥은 하나의 빨간색으로 칠해져서 평면화가 되어 있어. 심지어 여러분 만약에 문제를 먼저 스캔을 했다면 이 그림이 옆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잖아요. 야수주의라는 이름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기존의 그림과 생각했을 때 이거는 거의 붉은 심장을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진짜 옆에 지문을 읽으면서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저 설명이 이해가 되죠. 그냥 평면적이야. 벽과 바닥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공간감을 안 줬어요. 왜? 마티스가 화면은 평면이야 라는 거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또한 현실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아. 자, 내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리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에 내 생각엔 여기 붉은색이 필요한데 벽면은 회색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빨간색 다 칠해. 그래서 이렇게 칠해버린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본능으로 느낀 색채를 사용했다. 이거 기존의 어른들이, 기존의 화가들이 보기에는 천인공노할 짓이죠. 쟤 뭐 하는 거야, 그림에. 저것도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짓인 거야. 하지만 이제 새로운 걸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인정받았죠. 이에 대해 마티스는 색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보다도 표현에 쓰인다라는 것이 색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야. 나는 아무런 선입관 없이 색을 칠해 나간다. 어떤 색이 나의 흥미를 끌면 그 색을 제일 존중하고 다른 모든 색은 어느 순간에 약화해 놓는다. 색채의 표현은 내게 완전히 본능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티스의 말을 인용해서 왜 저런 그림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 야수주의의 사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원근법이래. 완벽한 원근법과 미묘한 명암 표현은 언제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르네상스 이래 서양 화가들이 꾸준히 추구해온 가치래. 이거 뭐예요? 기존. 기존이야. 지금 중요해서 이 색깔로 칠한 건 아니고 구분이 좀 되게 하고 싶어서 확연하게. 기존의 말이에요. 내가 요거랑 다르다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반면 야수주의는 단순한 평면으로 돌려놓고 색채를 주저없이 본능적으로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색의 표현력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야수주의 작품들이 감각적으로 강한 호소력을 지내는 건 이런 색채의 표현력 때문이다. 색을 굉장히 강렬하게 썼으니까 우리도 강렬하게 느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옆에 글을 보면 글을 본대요. 문제를 보면 이번 문제를 먼저 풀게요. 방금 읽은 부분이어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거든. 자, 미묘한 빛의 변화. 맨 마지막 문단에 있어서 르네상스 이전에 이건 기존의 서양 화가들이잖아요. 이게 나온 순간 아니에요. 복잡하고 왜곡된 사물의 형태를 통해 화가 내면의 고뇌를 표현했다.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소재들 아니에요. 볼 수 있는 거를 환상적으로 상상하여 표현하고 뭐 이런 얘기도 아예 없었고 그림에 일부러 공간감을 주지 않아. 그래서 평면적으로 했죠. 그리고 하나의 색으로 칠해서 감각을 자극한다라고 했습니다. 원근법을 사용하여 여기서 완전 틀렸어. 원근법 사용하면 이것도 기존의 화풍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밖에 될 수가 없다. 아까도 말한 그 새로운 사조의 특징과 기존과의 차이점 뭐 이런 거를 믹싱해서 선지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선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면 여러분이 지문을 보고 여러분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야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 자, 명암을 단계적으로 제한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자, 이거는 기존의 화풍에서 하던 일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3번 골라주면 돼요. 문제의 유형은 다르지만 같은 걸 묻고 있고 내용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술 사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런 문제밖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100%야.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에 데치타. 야, 여러분 데치타라는 단어를 내가 어디서 엄청 많이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어떤 가수 노래지 않니? 어? BTS 노래였나? 누군가의 팬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랬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봐야지. 맞나? 데치타라는 노래가 어, 그쵸? 있네요. BTS가 널리 알린 데치타.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단 말이죠. 여긴 진짜 데치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BTS의 데치타가 아니라 서울 청계천에 가면 여기 청계천 가봤습니까? 네, 청계천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갔는데 거기 이상한 번데기 모양의 동상인가 동상? 이게 뭐 하나 서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청계천에 저런 번데기를 세워놨을까? 지금은 근데 되게 그 번데기 그대로 있지만 청계천이 엄청 좋아졌더라고. 서울 청계천에 가면 1960개의 판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해 놓은 정조대왕 화성
능행반차도라는 걸 볼 수가 있대요. 이 그림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화성에 행차한 모습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건데요. 1779명의 사람과 779필의 말의 표현이 되어 있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이 음악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음악대가 포인트죠, 지금. 임금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 등 이런 곳에서 연주된 행진곡이 바로 뭐라고? 대치타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치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중심, 소재를 언급을 했어요. 글자를 너무 유난히 못 쓴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대치타는 걷거나 움직이면서 연주를 해야 돼. 그치? 행진하거나 어, 임금의 행차에 따라가면서 계속 연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앉아서 하는 건 좀 힘들겠지. 뭐 거문고 가야금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기 힘들잖아. 그래서 주로 불고 치는 악기를 중심으로 편성이 됐는데 취타의 부는 악기인 취악기 그리고 치는 악기인 타악기여서 취타인 거야. 이거를 이 두 가지의 연주를 뜻한다는 거야. 대치타의 악기 편성은 시대와 의식의 규모에 따라 달랐어. 보통 부는 악기로는 유일하게 선율을 연주하는 건 하나밖에 없대. 뭐예요? 태평소. 나머지는 한음만 내는 나발, 나각 이런 것들. 그리고 치는 악기로는 북, 장구, 징, 자바라를 사용한다. 그럼 선율을 연주하는 음의 높낮이가 있어서 뭔가 리듬을 음, 음의 높낮이가 있게 연주하는 거는 태평소 하나뿐이다. 그리고 대치타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취타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선시대 무관이 입던 노란색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꽝깃을 꽂은 갓을 쓰고 미투리라는 신발을 사용한대. 요거 그림 보면 바로 여러분 뭔지 아마 알 거예요. 옆에 그림이 있죠. 문제. 여기는 치타대의 의상에 대해서 복장 혹은 의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치타에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집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휘자 역할을 한다는 거야. 집사가 지휘자 역할을 한다. 집사는 지휘봉이라고 할 수 있는 등채를 두 손에 받쳐들고 있다가 오른손에 고쳐 잡고 머리 위로 높이 들며 명금이라 대치타 하랍신다라고 호령하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은 징을 치면 음악을 시작하라라는 뜻이래. 그 음악을 마칠 때는 집사가 허락음이라고 외치는데 요란한 소리 이제 그만이라는 뜻이래요. 재밌죠? 대치타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야.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음악이고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됐다. 다 대치타는 요걸로 지정됐다. 이게 주제문이어서 요렇게 색칠을 해놓은 거고 여러 사람이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모습이 떠오르는 외국의 행진곡과는 다른 우리의 행진곡 대치타를 한번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권하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옆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지문이죠. 오늘 보는.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했어. 근데 이제까지는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거 고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 여기 근데 이거 봐. 대화의 형식이 나오나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문단에 명금이라 대치타 하랍신다. 허락음이라고 외치는 거. 이게 만약에 따옴표가 돼 있어서 대화의 형식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지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집사가 그냥 혼자 외치는 거잖아요. 대화의 형식은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지? 그리고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화의 형식을 사용했냐는 건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은 보자마자 아니다 라고 고를 수 있어야 되죠. 자, 여기 말 타고 가면서 이렇게 노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불고 있고, 그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재밌어. 여기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걸 보고 찾아서 하는 건 아니지. 본문을 보고 확인하는 건데 소라의 껍데기로 만든 악기인 나각입니까? 이게 뭐였어요? 이 뭐를 앞에서 유일하게 선율이 느껴지는 거라고 했죠? 유일하게 선율이 느껴지는 건 태평소였습니다. 이게 지금 소라의 껍데기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선율이 느껴지는 건 태평소인데요. 여기 나각이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틀렸다. 뒤에 설명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되게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는 오답에
선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배경 지식은 막 꼭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딱히 나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5분 있다가 목이 잠기죠? 5분 있다가 문학 합시다, 문학. 네. 5분 있다가 다시 합시다. 짠.
얘들아, 달리는 차는 재밌지 않니? 아, 별 내용이 너무 짧게 들어있나? 재밌게 읽기에? 아, 이렇게 애들이 가출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 분노한 차는 가출을 한대. 가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랑 같이 음, 나와 있는데, 서술상의 특징 여러분이 파악하는 게, 뒤에 있는 그 140페이지에 있는 대화 서술 요약, 묘사. 요 부분만 잘 파악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달리는 차은 여기를 보면 전체 스토리가 차은이는 뭐예요? 중학교 육상부예요. 자, 왜 제목에 달리는이 붙었는지 알 것 같지? 필리핀에서 온 새엄마와 아빠,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고 학교 육상부가 해체되자 코치는 남은 학생들을 데리고 육상부가 있는 다른 도시로 올라갔대. 무슨 말이야? 학교 육상부 없어졌어. 근데 자기도 코치를 따라 전학 가고 싶은데 아빠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으니까 가출을 한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엄마는 한밤중에 버려진 배 옆에서 놀고 있는 차은을 발견해. 그래서 요 뾰루통한 삐져 있는 차은을 달래기 위해서 서울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국도를 빠르게 달리는 트럭 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이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 있으면 신번호가 있는 거죠. 아, 시나리오구나. 눈치를 채야 돼. 그지? 국도를 빠르게 달리는 트럭 안에 엄마가 트럭 운전하고 그 옆에 차은이가 앉아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해야겠다라면서 여러분 원래 운전하면서 전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안 되죠. 스피커폰으로 해야 되지. 여보세요. 얘 차은이랑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내 딸하고 놀러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소리를 막 합니다. 그래서 차은이가 엄마를 힐끔봐. 점점 큰 소리로 내가 내 딸하고 같이 놀러 가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동민이나 잘 챙겨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전화를 하고 있잖아. 근데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당황하죠. 왜 그럴까? 이게 진짜 전화 통화하고 있던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엄마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차은의 눈치를 보며 전화를 그냥 끊는다 했습니다. 차은이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챘겠지? 왜? 여기서 이 상황이 제법 웃긴다라고 하는 걸 보면 눈치를 챘어. 가짜로 자기 기분 풀어주려고 아빠한테 저렇게 말하는 흉내를 냈다라는 걸 눈치를 챘어. 그다음에 중간 생략하고 이제 트럭 안에서 보내는 밤이래요. 갓길에 세워진 트럭에 엄마는 잠시 눈을 붙이고 있고 차는 하늘의 반짝이를 별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트럭 안에서 어디로 갔어? 경기장 입구로 장소가 바뀌었어. 바뀌었어. 둘 다 밤이지만 잠겨 있어. 이 경기장 입구가. 엉성하게 닫혀 있는 셔터와 바닥 사이에 작은 틈이 있어. 그래서 엄마가 틈을 벌려보려고 애를 쓰고 차은이 그 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틈에 따라서 엄마가 들어가. 근데 엄마가 잘 못 들어가서 사은이 이제 셔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문이 닫히고 열리는 그 셔터 버튼을 발견을 해서 눌렀더니 열려야 되는데 닫힌 거야. 내려가는 셔터 버튼을 잘못 누른 거죠. 그래서 엄마 등을 누르고 엄마가 아야 하니까 미안해라고 하면서 웃고 다시 올리는 버튼을 눌러서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cut to라고 써 있는데 이건 시나리오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다른 장면으로 장면이 그 바뀌는 거예요. 여기 쓰여져 있죠. 어두운 복도 끝에 빛이 가득 들어오고 빛을 따라 걸어가는 두 사람. 하나는 운동장을 바라보고 뛰어간다. 엄마랑 차은이가. 요런 장면이 나오는 걸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거 시나리오죠, 지금. 여기 옆에 이거는 옆에 다 쓰여져 있어. 여기 쓰여져 있는 걸 여기다가 옮겨 적은 것뿐이야. 근데 여기에서 중심 인물은 당연히 엄마랑 차은이죠. 둘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 공간적인 배경은 크게는 3번 이동을 합니다. 처음에 그 애가 그 앞부분 줄거리에서 애가 버려진 배에서 놀다가 얘 지금 쓰여져 있는 부분에는 차 안, 그다음에 갓길에 세워진 트럭, 그다음에 경기장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공간적 배경이 변하고 있고 하지만 계속 밤이기는 해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엄마와 차은이 사실은 갈등하진 않고 차은이는 아빠랑 갈등을 했죠. 그 이전에. 여기에는 이제 나타나 있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서 엄마의 노력 덕분에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술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드라마 대본이나 시나리오 장면을 효과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이런 컷투 같은
장면을 같은 장면 번호 안에서 장면을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는 거야. 그냥 씬 28에서 씬 29에서 장면이 바뀔 때는 저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같은 씬 안에서 장면을 바꿀 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엄마 제법 큰 소리다." 라든지 지시문이 있어서 인물의 말투나 행동 이런 걸 제시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시나리오적인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건 네, 시나리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렵지 않고 여기 2번에 해설자로 등장해 누가 작품 속 인물이 장면을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앞에 있는 걸 헷갈리더라도 이 5번은 정말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 4번은 내용적으로 잘못 이해한 거지. 만약에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아빠랑 진짜 전화 통화한 거야? 전화 통화 진짜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싫어서 화를 낼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냈다라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가 않았어. 전화하는 척 해가지고 전화벨이 울린 거잖아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설명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 항아리 볼게요.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인가? 목요일 날 7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 학력 평가라는 거. 고3, 고1, 2, 3 다 봤는데 고3들 시험지를 봤는데 거기에 그 도자기를 막 부수는 그게 나왔거든. 어, 할아버지 노인한테 용설이라는 사람이 그 도자기 만드는 걸 배우면서 부수고 막 이런 게 나왔어. 근데 항아리를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 항아리 소설은 그거랑 많이 다른 대부분 여러분 독짓는 늙은이라는 소설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 장인 정신과 예술혼을 불태우는 글들이 많은데 이 항아리는 그런 글이 아니지. 심지어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이 항아리야. 나는 이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가 가업을 잇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만든 항아리야. 항아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 의인화가 되어 있네, 그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우의적이다, 뭐 우화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처음 만든 거니까 잘 만들었겠어? 잘 못 만들었겠지. 그런데 버려지고 잊혀진 거야. 마당가에 방치돼서. 그래서 무척 가슴이 아팠다라고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다음 밑에 보면은 소나기가 지나가면 빗물이 고이고 빗물에 구름이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고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좀 그나마 쓸쓸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따금 별빛들이 찾아와 쓰다듬어 주었고 이거 그나마 위로가 되었나 봐. 왜냐면 이러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대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어. 그러나 이것들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안타까워. 나는 그 누군가의 의미 있는 소중한 무언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살아남은 의미와 가치를 찾고 싶어. 그런데 젊은이가 삽을 갖고 와서 나를 묻었어. 쓰임이 있겠다라고 이제 기대가 돼서 얘가 어때? 가슴이 두근거렸어. 아, 내가 무엇으로 쓰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저 한없이 가슴이 떨려왔어. 근데 어떻게 됐어? 그날 밤이었습니다. 감나무 위에 휘황찬 보름달이 걸려 있어. 뭐 이게 젊은이가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뭘로 썼죠? 나를 오줌독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망했죠. 아, 나는 그만 오줌독이 되고 만 것이며 이건 실망감을 드러냈다. 왜냐면 옆에서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항아리에 어, 나는 의미 있는 존재로 존재하고 싶은데 그 쓰임이 오줌독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실망하는 이 상황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나가 오줌독에 오줌 싼 거 아니죠? 나는 서툰 솜씨로 항아리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밤에 항아리 쓰다듬고 지나간 거 아니고 이건 별빛이었죠. 별. 이건 별빛이고 내가 이것만 별빛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젊은이에요. 젊은이. 이 독을 만든 젊은이가 한 행동이지 나가 한 행동이 아니에요. 4번만 진짜 이 항아리인 나가 생각한 행동이에요. 생각한 행동이래. 생각이에요. A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오줌독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는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줌독이 돼서 실망하고 있는 실망감이 아이고 실망감이 드러났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우화적이다라고 했죠. 항아리를 사람처럼 나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단 중요한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서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개념이에요. 수능에 기출되는 개념인데 특히 이 대화 그리고 요약적 서술 요런 거 요 두 가지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기법은 예전에 진짜 예전에 광장이란 여기 광장 나와 있잖아요. 광장이란 이 소설로 수능에 나왔어. 엄청 많이 틀렸어. 거의 그 광장 소설에 나와 있는 문제를 애들이 거의 반타작도 못했다 싶을 정도로 많이 틀렸고 이건 얼마나 옛날 수능이냐면 나보다도 더 옛날 수능에 나온 적 있었던 걸로 기억해. 근데 되게 어려웠거든. 근데 광장이 두 번이나 나왔어. 근데 광장이 나오면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내용은 간단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여기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란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또 만나게 될 건데 여기가 앞에 부분보다 연관된 내용인데 근데 과연 연관된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좀 앞에 소설에는 설명 없었는데 여기 설명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야. 아까 전에 대화체를 통해서 내용을 서술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서로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어, 서술을 해야 돼요. 주고받아야 돼. 내가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말을 건네는 방식, 대화를 통해서 이게 너무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이야.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태도 등이 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는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거든. 근데 대화라는 건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는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대화가 나오고 있으니까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이런 게 드러난다. 그러면 간접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서술은 서술자가 이렇게 대화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서술자가 직접 사건 배경, 인물의 심리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야. 아예 그냥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 서술자가 서간도로 이런 이유로 이사를 갔다라고 말해준 거잖아. 근데 이렇게 대화처럼 말하면 아버지 거기로 가면 뭐가 좋대요? 아버지가 거기가 사람이 살기가 좋단다. 우리가 이사 가는 곳이 어디예요? 우린 이제 서간도로 이사를 간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나오면 이거는 앞에서 말한 요약적 서술이 아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화를 통해서 서술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그냥 쭉 말해주는 거는 요약적으로 서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길어요. 근데 이거는 짤막하게 빨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약적 서술을 하면 사건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연결되어지는 결론이다라는 걸 알아줘야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사건의 진행 속도가 요약적 서술에 비해서 느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중학교 때 내신에는 자주 나오는지 선생님마다 좀 다른데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거. 여기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 묘사를 굉장히 현실감 나고 환상적으로 해놨습니다. 현실감이 난다는 거는 진짜 현실처럼 느껴진다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생생하게 느껴지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해. 왜냐면 그냥 아름다웠다라고 밤의 풍경이 아름다웠다라고 끝내도 되는데 뭐가 아름다운지 길게 써놨으니까 느려지는 거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오면 어렵다고 했어. 왜냐면 이 밑에 거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읽고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인지 뭔지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워요. 일단 의식의 흐름 기법은 여러분 누워서 생각할 때 있잖아. 아, 이따 뭐 먹지? 아, 엄마가 이거 먹자고 할 텐데 그거 먹기 싫다. 다른 거 나 이거 먹고 싶은데 엄마가 사줄까? 아, 그거 한 다음에 숙제해야겠지. 숙제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해보자. 그럼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막 줄줄줄줄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 그냥 아까 전에 그냥 막 갑자기 먹을 거 생각하다가 숙제할 거 생각하다가 아 나 게임하고 싶은데 생각하다가 아 근데 저번 주에 걔가 그 말을 나한테 왜 했던 걸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그냥 순서대로 다 쓰는 거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이거를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거든. 요거가 그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윗글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중립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인물이 떠올리는 생각을 그냥 두서없이 그대로 묘사하여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1인칭이어야 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계속 중얼중얼 거려야 하며 약간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나열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뭐다? 두 번 나왔는데 두 번 다 광장에서 나왔다. 광장이라는 최인호 소설에서. 되게 유명한 국어 선생님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이름 뭐였더라? 심신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분이 이름이 뭐지? 내가 되게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인데 저보다 저랑 나이 같은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리진 않은 것. 근데 그 선생님도 광장을 밤새도록 여러 번 읽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서 그냥 계시를 받은 것 같은. 그러니까 아 이제 국어, 문학 이게 뭔지 알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학생 때. 광장을 읽는 게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 자, 우리 요것만 한번 보고 갑시다. 돌을 집어 던지면 깨그말같이 오도도 깨어질 듯한 맑은 하늘, 물고기 등같이 푸르다. 느낌이 옵니까? 높게 뜬 조각 구름 떼가 해변에 뿌려진 조개 껍질같이 저희 뭐 하고 있어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연 풍경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맞죠? 자, 묘사는 요약적 서술입니까? 요약적 서술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바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요약적 서술이 아니어서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요건 내용 파악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뒤에 사랑 손님과 어머니 보겠습니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내가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여기 왜 묶어놨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나는 금년 6살 난 처녀입니다. 여기 무슨 6살이 처녀입니까? 자기 되게 어른스럽게 성숙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언니 되고 싶은 거 언니. 나는 6살 난 처녀애야. 얘가 나가 서술자야. 근데 이 6살이 난 처녀애가 우리 엄마랑 다른 식구 2명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이 서술자가 1인칭이고 뒤에 읽어보면 주인공이 이 6살인 애는 아니야. 제목에서도 느꼈지만 이 사랑 손님과 어머님이 얘네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1인칭이 이 주인공을 관찰하면서 이야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글입니다. 글자가 너무 엉망이네. 전자 다 써야지. 관찰자 시점의 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글을 우리가 항상 많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이유는 얘가 6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상황을 너무 진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서술을 합니다. 관찰자 시점에서. 그리고 어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선 외삼촌 설명하고 엄마 설명하고 여기는 엄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누구 설명이야? 여기 아저씨, 사랑 손님인 아저씨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물 소개를 이렇게 막 쭉 이 서술자인 나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례를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이러면서 어느 반찬을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서 내가 삶은 달걀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도 아저씨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나도 삶은 달걀이라고 해. 그래서 막 손뼉을 막 쳤으면서 좋아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알려야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어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말했어. 근데 엄마가 그 다음부터 달걀을 많이 사. 그래서 자기한테는 좋은 일이 됐다는 거야. 왜냐면 상에도 자주 올라오고 그다음 어때? 아저씨가 책장 서랍 속에 달걀을 놔뒀다가 나 먹으라고 주기도 하는 거야. 근데 이 소설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랑 손님이 떠나고 난 뒤에 어머님이 그 집에 있을 때 계란 장수가 와가지고 계란 사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계란 먹는 사람 없어요? 안 사요?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오키가 그거 보고 엄마가 왜 그럴까?
나 먹는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해. 그걸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계란을 그 아저씨 주려고 샀다는 거를 명확하게 더 많이 샀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계란이 어떤 소재예요? 그 엄마의 그 아저씨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눈으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그 계란 장수한테 나중에 그 "안 사요. 우리 집에 계란 먹는 사람 없어요." 했을 때 당황하죠. "나 먹는데." 그런 깊은 이제 속내를 파악하진 못하는 거죠. 그게 이 작품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어린아이가 본다라는 거. 자, 박오키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고 나와 외삼촌은 아저씨네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우리 틀리지 맙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늘을 말 것만은 내가 이 소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 소설이 그렇게 지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빨리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앞에 사랑손님과 어머님과 이 하늘을 말 것만은 음, 앞으로 뒤에 바닥 1 소설에서 엄청 자세히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간략하게 보는 것도 있고 여기 너무 짧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하늘이 맑은데 맑은 하늘 아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거야, 이 주인공이. 이 주인공이 여러분과 나이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아이거든요. 문기예요, 문기. 근데 문기가 어느 날 정육점에 어, 심부름을 하러 갔어. 그래서 심부름하는 걸 사고 돈을 냈는데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으면 10,000원이면 너무 헷갈리기 힘든 돈이긴 한데 어쨌든 어 5,00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50,000원짜리를 거슬러 준 거야. 예를 들자면. 요런 격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돈의 그 액수기 때문에 액수는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보다 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친구가 "이거 그냥 쓰자."라고 해서 그 친구랑 그 돈을 막 써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죄책감이 여기 안 쓰여져 있는 부분이야.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남은 돈을 그 정육점 사장네 집 마당에 던져 놓습니다. 남은 돈을 차마 가서 돌려주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친구가 그 말을 안 믿어. 그다음 날. 그 친구가 약간 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애거든. 걔가 그 말을 안 믿고 "너 그거 혼자 쓰려고 그러는 거지 않냐. 숨겨 놓고 그런 거 아니냐. 응? 그 돈 다시 갖고 와라. 나한테 갖다 줘라. 안 그러면 내가 정육점에 가서 네가 그 돈 써버린 거 얘기할 거다." 막 계속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무서워서 어 이 문기라는 친구가 집에서 외숙모의 돈 뭉치가 있는 거를 훔치거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고 나쁜 짓이 나쁜 짓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근데 그 돈이 없어졌는데 그 숙모가 그 집에 직접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 그 말이 한 입 건너 두 입 그 집까지 들어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숙모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돈 자기가 가져갔잖아. 근데 이 점순이가 훔쳐갔다라고 지금 일이 된 거야. 그래서 점순이가 때려서 쫓겨났어. 얘가 얼마나 가슴에 양심의 가책이 오겠어. 이게 그래서 밖에 밤에 이 아이가 쫓겨나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니까 뜬 눈으로 지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입맛이 안 나서 학교에 갔고 첫 시간은 수신 시간 이게 윤리 그 교련 시간 뭐 이런 건데 이때 정직이라는 걸 배웠대요. 하필 자기 지금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들으니까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자기 한 문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만 들리기 위한 정직이요 수신 시간인 것처럼 이 선생님이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이런 수신 시간에 이런 수업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야. 죄책감 때문에. 운동장에서도 풀이 없어. 기가 죽어 있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버드나무 옆 이런 데 왜 숨으려고 이런 데만 찾아다니고 막 누가 등을 치면 깜짝깜짝 놀라고 여기서 나오죠.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어쩐지 하늘조차 쳐다보기 두려웠다. 이게 이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죄책감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가 얘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든. 근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얘가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왜?
벌을 받았다고 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 작은아버지네 집에서 얘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숙모한 심부름도 하고 숙모 돈도 훔치고 지금 이런 건데 자기 아버지가 돌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아버지 삼촌이 눈앞에서 너 내가 누군지 알겠니? 하니까 얘가 이제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해서 지금 교통사고를 당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고객간 주인이 돈을 더 주고 내가 그 돈을 썼는데 친구가 갖다 달라고 해서 붓장 안에 돈을 훔쳐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자백을 하자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 한꺼풀 한꺼풀 벗기면서 마음도 어둠이 차차 사라지면서 맑아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대.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렇게 다 얘기하고 나니까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당해졌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당당함을 다시 이 사람이 함이에요. 당당함을 다시 찾은 거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제목이 왜 하늘을 말 것만이지? 이 아이의 죄책감과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그 스토리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마음이 괴로웠어, 안 괴로웠어? 마음이 괴로웠던 거를 되게 길게 표현했죠. 그럼 이건 마음 속에서 갈등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선 외적 갈등도 있지만 내적 갈등이 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글입니다. 여기 이 글이 만약에 시험으로 나온다면 내적 갈등에 굉장히 포인트를 맞춰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기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야 이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문기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한번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랑 이거랑은 같은 내용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늘이 어, 돈을 훔친 문기가 바라보기 두려워하는 것이고 나중에 떳떳이 마음껏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하늘이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제목에서 중요한 소재가 나왔을 때는 그 소재가 뭔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하늘은 말 것만이라고 해서 이런 뭐지? 명사 하나로만 되어 있는 제목은 아니지만 그 맑은 하늘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한번 봤습니다. 여기 전개 방식에는요, 내가 지금 여기 색칠해 놓은 역수행적 구성이랑 환몽 구조 이 두 개 되게 고등학교 때까지 자주 나오고 중요합니다. 풍자와 해악은 자주 나오긴 하지만 애들이 잘 알아. 재밌거든. 근데 역수행적 구성이랑 환몽 구조는 조금 헷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조는 그리고 이번에 내가 아까 7월 모의고사 봤다고 했잖아요. 그 모의고사에 이거 나왔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거 파악 못해서 틀렸단 말이에요. 사건의 순서를 파악 못해서. 이게 그 전에 있었던 일인지 지금 있는 일인지 막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틀렸단 말이지. 그럴 정도로 이제 고3 문제까지 계속 나오는 건데 파악이 쉽진 않다. 중간에 회상하는 내용이 시작되면 그거는 과거로 간 거예요. 회상. 하는 내용이 시작되면 그거는 과거로 간 거란 말이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거나 여기처럼 나흘 전 이런 일만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뭐예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 일을. 그럼 지금 내가 예전 일을 얘기하는 거더라도 예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면 소설에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데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오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라고 해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고. 이거 안 적어도 돼. 여기 적혀 있는 거야. 여기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게 포인트예요.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거는 그런 글은 잘 없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뭐 SF 소설에 나오려나? 근데 그런 역순행적 소설은 거의 본 적이 없고 대부분 현재에서 과거로 회상하는 시점 아니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찾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건에 일어나는 시간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몽 구조는 꿈에서 현실로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원래 현실이었다가 꿈을 이제 잠들어서 꿈에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깨어나는. 그래서 이거를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하는데 왜냐면 이렇게 액자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구운몽에서 얘기했죠. 현실 그리고 여기 안에 꿈 얘기가 요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액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 무슨 구음, 몽 이런 식으로 몽자류 소설에서 자주 한문 구조가 나온다. 이 조신의 꿈도 조신이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내가 욕망한 것들이 다 허무하구나 막 이런 거를 깨닫거든. 꿈에서 깨면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꿈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한문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풍자와 해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면 돼요. 자, 풍자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 누구예요? 채만식입니다. 대표 작가. 물론 채만식 말고 다른 글도 나와요. 여기 이렇게 흥부전 이런 것처럼. 채만식이 왜 대표 작가냐면 이렇게 현실을 빚고 와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캐릭터들이 있는 그런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풍자는 뭐냐면 부정적인 인물이나 현상을 빗대어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비웃어요. 비웃어요. 비웃으면서 넌지시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해학은 뭐예요? 익살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통해 대상에 대한 호감과 연민을 느끼는 것이라고 해서 여기는 익살스러워. 그래서 뭔가 우스꽝스럽고 이런 거는 비슷해. 비슷한 부분이 있어. 하지만 여기는 비판이고 여기는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거야. 이거는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차이점.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거는 나쁘지 않냐 이런 비판하는 포인트가 있다 하면 풍자고 그냥 웃기게만 표현했고 얘가 좀 이렇게 좀 모자라다. 그래서 막 연민과 동정이 느껴진다. 그럼 이거는 해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스꽝스러운 거 여기 똑같잖아요. 여기도 우스꽝스럽고 여기도 우스꽝스럽고 하지만 여기는 이 양반들을 풍자하려고 하고 여기는 흥부를 풍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거야. 이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풍자고 그게 없으면 해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줍시다. 여기에서 이 바깥도 죽은 듯이 고요하다. 그의 남편은 그때껏 돌아오지 않았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지는 벌써 오랜 일이다. 어느덧 7, 8년 지났으리라. 하건만 같이 있어 본 날을 헤아리면 단 1년이 될락말락하다. 막 그의 남편이 서울서 중학을 마쳤을 때 그때 그와 결혼하였고 그러자마자 동경에 부급한 까닭이다. 이건 뭐예요? 옛날에 중학을 마쳤을 때 결혼했고 그때 동경에 부급했다라고 예전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전 일. 그럼 이거는 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요런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내가 어렵다는 건데 자꾸 풀다 보면 찾아지니까 이런 거는 좀 여러분 작품을 많이 읽는다고 찾아지지 않고요.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요런 거를 시간을 거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걸 찾아보는 거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다? 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문제를 못 풀잖아? 그러니까 그런 단어의 뜻을, 문학적 개념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는 마무리하고 여기 다음 주에 이 수필들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수필은 뭐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 이거에 중요해. 그냥. 요것만 파악하면 되거든. 그런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필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다. 다 다루더라도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룰 것이다 생각하면 되고 이 수필들의 특징 위주로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고전 수필은 볼 겁니다. 뭐 이욕설 같은 것들 그거는 현재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고전 수필이고 중학교 때 배우는 거는 그 고전 수필 말고 그냥 박완서님이나 장현영 선생님 교수님의 장영희 교수님의 수필들이 더 많아요. 그런 애들은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를 짚거나 하는 식으로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숙제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답의 근거를 표시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녕, 얘들아. 잘 가. 다음 주에 숙제에서 만나자.